우리가 중국의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자금성 같은 경우를 가보면 장대함을 느끼는데 결코 아름답거나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유산이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나라였을 거야 라고 했던 건 주나라인 거죠. 하나라부터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었죠.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에 왕들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서 상나라의 후기 수도인 은어유적이 실제 발견이 됐어요.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동양사, 중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황대 유럽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름 시즌제 휴가 계획하시거나 이미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는 사실은 뭐 귀에 이어폰 꽂고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하지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시간도 잘 가고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책 읽으면 잠 잘 옵니다. 말해 뭐합니까? 저희가 건축물 얘기를 할 때 무슨 바빌로니아 공중정원, 뭐 거상, 피라미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자금성 얘기를 여지껏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우리 전문가분이 안 계셔서요. 못했었는데요. 그 규모가 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뭐 혹자는 자금성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궁성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자금성은 전체 황궁구조의 일부 즉 황제가 머무르는 궁을 중심으로 한 그 공간만 현재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금성의 남쪽 문이 천안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황궁의 중심 센터 부분만을 의미하는 거고 사실은 전체는 거기서 더 남쪽에 내려오면 오문이 있고 치엔문이라고 하는 전문이 있고 이 전체가 사실은 원래 황궁의 구조라는 거예요. 사실은 명나라, 청나라 때 자금성은 현재보다도 몇 배나 규모가 더 컸다는 거죠. 근데 자금성이 자꾸 미스테리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금성이라는 이 의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금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영어로는 Forbidden City라고 그래서 뭔가 금지된 어떤 도시, 뭐 궁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뭔가 신비롭고 뭔가 많은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번역에 조금 오류라고 그러죠. 물론 Forbidden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라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 북극성의 중심의 세계를 그 별자리를 자미원이라는 데서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퍼플이라는 의미로 쓰는 그 자지만 그 자의 의미는 사실은 황제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자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머무는 곳은 감히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시큐리티의 의미예요. 금이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이제 시큐리티의 개념보다는 포비든의 개념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더욱더 뭔가 이 자금성에는 은밀하고 많은 궁중 음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데 사실 어떤 부분은 맞기는 맞죠.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는 황제가 있는 궁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으니까 포비든의 의미인 건데 그것이 약간 와전된 느낌이군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으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서울랜드나 자연농원 같은 곳을 가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연농원 아니고 에버랜드죠. 옛날에 자연농원.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자연농원 시절 경험했었는데 요즘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자연농원이었어서 죄송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코끼리 열차를 타지 않으면요 도착하는 곳까지도 너무 멀어요. 구경은커녕 아니 그때 양볕에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근데 자금성을 들어가려면요 일반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집에서부터 출근해서 자금성 입구에서부터 자기가 일하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날 출발해요? 보통 이제 조정에 출입하는 관리들의 경우는 황궁 주변, 바로 이제 수도에 가까이에 우리가 말한 조선시대 사대문처럼 가까이에 살고 그러면서 황제 아련이 얼마
얼마나 힘들고 멀고 쉽지 않다는 거를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면서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3궤 국어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9번 엎드리고 엎드릴 때마다 3번 이마를 청나라의 경우에 삼전도처럼 그렇게요? 예, 그게 원래 황제를 알아낼 때 의례인데 그래서 태화전까지 가는 동안 무릎을 꿇고 이마가 소리가 들 정도로 바닥에다 딱딱 부딪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미 중국의 황제의 권위에 머리를 조아리라는 거를 의례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죠. 쫄아서 제대로 안 부딪혀서 소리 안 나면 어떡해요? 다시 소리 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엄청난 중화주의적인 건데 그게 실제 관철했던 황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됐던 거죠. 그래서 맥카트니 경이 1739년 중국의 건룡 황제를 갔을 때 그 의뢰를 요구했을 때 나는 영국의 여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굴욕적이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갈 뻔했는데 맥카트니를 결국 나중에 만나주기는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황제 앞에서는 물론 무릎을 꿇고 여왕의 친서를 전해주긴 하지만 그 3개 국어를 따르진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서 당시 대영 제국의 위상으로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반세기가 더 안 돼서 바로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아침에 일찍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아침 조회하고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해질 때쯤 되겠네요. 그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한 기록은 안 남아있죠. 근데 이제 당나라 때 기록을 보면 관리들이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야 오늘 퇴근하면 나가서 뭘 할까? 지금 서쪽에 서시에 가면 아랍이나 서역에서 온 새로운 술이 있다던데 요즘 말하면 양주 같은 거죠. 근데 포도주 같은 거거든요. 어느 술집에 가면 포도주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술 마시자. 거기 가면 서역에서 온 호이들 즉 중앙유라시아에서 온 호이들이 새로운 춤을 춘다는데 그거 보러 가자라든가 이미 퇴근 후에 저녁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먼 게 아닌 게 저희도 지금 출퇴근하는 거 보면은 또 오늘 또 올라오실 때 또 몇 시간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인데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황제까지의 거리가 이게 결국은 어차피 출퇴근 시간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출퇴근 길은 지옥이었네. 우리가 중국의 건축물이라든가 특히 자금성 같은 경우를 가보면 황막함을 되게 느끼고 장대함을 느끼는데 결코 아름답거나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왜 이토록 거대해야 되는가?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근데 바로 황제의 그 공간은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중국의 황제의 경우에는 수많은 의뢰에 어떤 경우에는 전 유라시아 대륙에 100수십 개의 국가의 사신들이 심지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중국의 황제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를 과시하는 공간인 거지 그게 일상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자금성 이야기할 때 Forbidde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Forbidden Palace인데 그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유산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좋은 예가 유목민들이 만들어 놓은 궁궐이 또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제너두. 마르코 폴로 얘기 상당히 구체적인 게 이게요. 쿠빌라이 칸 때 평소에는 이제 원 대도에 있다가 여름에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에서 한 직선 거리로 한 300km쯤 되는 데 있는 데인데 갔더니만은 지상 낙원이다 하면서 뭐 수백 마리의 동물이 아까 그 자연농원 네. 딱 에버랜드였어요. 동물원이 있고 해동청이 날아다니고 벽에 있는 대나무로 만든 벽이 쫙 있고 해서 그 호화로움은 수천 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초원 걸으면 사막밖에 없잖아요. 또 이게 거의 축경 올라면 바로 근처 직전이 고비 사막이니까 한 몇 달 동안은 사막만 보다가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에 그러한 숲이 있는 거예요. 숲과 동물원이 다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닌 게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원 상도에 정확하게 이르면 샹뚱데 거기에 이렇게 내성만 2km쯤 돼요. 길이가 꽤 크죠. 그게 발굴됐어요. 심지어는 2012년도에 그 세계유산이 됐거든요. 유네스코. 그 이유가 마르코 폴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상도 대도 있는데 상도만 됐어요. 그러니까 제너드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제너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서양에서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궁전이 된 것이 어떤 야거라신 시인 때문에 그게 17세기 말에 이제 세뮤얼 콜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편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편에 취해서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고 약을 하고 누워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낙원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 그는 천국의 우유와 꿀을 마시는 위대한 칸이었네. 이러면서 이제 쿠블라 칸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쓰다 끊겨요. 왜냐면 어떤 외판원이 와서 뭐 사라고 두들겨가지고 계속 이게 안 간 거야.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반 쓰다 말았는데요. 그게 또 이 사람은 쓰다 말았어. 에이 환상 깨서 좀 나중에 유명한 바이런 시인이
당신이 내라고 냈는데 1715년에 냈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너드는 동양을 대표하는 낙원의 궁궐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때 묘사했었던 그 있죠, 왜 봤었던 환상, 진짜 그 원나라 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때 봤었던 거는 그 당시 영국에 알려졌었던 그 청나라의 정원과 궁궐의 모습들을 이 사람이 적당하게 섞은 것이었다. 본 것도 아니고 읽은 거 갖고 떠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이 결국 했지만은 그거가 아주 유명한 시가 돼서 덕택의 세계유산도 됐고, 물론 이제 원 제너드 자체는요 홍건적의 난 때 다 불이 타버렸어요. 게다가 거기는 원래 사막인데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지만 인공적인 정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터밖에 안 남았지만 터 가면은 진짜 놀라워요. 터벌판에 그냥 딱 하나 성이 있는 정도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집트는 죽은 자의 이야기, 죽은 자의 자리만 유명하지 궁궐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궐이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흔적이 다른 어떤 그 의료용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성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터는 다 남겨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이제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살아가던 공간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죽은 자의 공간은 굉장히 성대하게 그러니까 죽은 자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과 어떤 의뢰용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전과 무덤은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존성이 좋죠. 반면에 살아가는 그 주거 공간은 심지어 궁궐도조차도 그냥 진흙벽돌로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궁궐이 있을 때는 규모도 크고 화려했겠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천 년 지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없어지죠. 지금도 궁궐터가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벽체가 살아있거나 막 천장이 남아있고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고고학 유적처럼 그냥 이제 바닥면 구조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남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적 내에서 원래 벽화가 그려져 있었을 그 약간의 이제 그 남겨져 있는 그 벽체 부분들만 확인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렇게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셔도 분명히 엄청나게 큰 궁궐터가 있기는 한데 그 궁궐터는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시지 않죠, 잘. 근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큰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그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궁궐은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는 원래 이제 이건 뭐 약간 편견이긴 한데 어떤 이 현생보다는 내세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이 지리적인 특성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공간은 거의 매년 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주 공간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기다 져봤자 매년 수해를 입으니까. 자, 몇 월 달 됐어? 자, 나의 가게 축복이 올 시간입니다. 떠납시다 하고 떠났다가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신전이나 무덤은 수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신전이나 무덤은 이 범람은 바깥에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이집트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전부 사막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제 지금 여행을 가시는 유적들은 대부분 사막 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막 막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신전이나 무덤도 한번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바로 사막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딱 그 끝 다음.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딱 그 경작지가 딱 끝나는 지점에 신전들이 있어요. 재밌다. 그렇게 보통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낭비하고 사치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궁정도 작아요. 아니요. 근데 요즘은 궁전이 멋있죠. 가장 아마도 화려했다고 생각되고 멋있는 거는 이란 시라즈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그 이제 이슬람이 이전. 네, 이슬람 이전. 근데 이슬람 이후에 잘 지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모스크를 예쁘게 잘 짓고요. 궁전도 만만치 않게 짓는데 궁전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오늘날 들어오면 이제 궁전들을 잘 짓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쓰는 궁전을 호텔로 개방을 했거든요. 아예 그냥 국민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은 뭐 화장실이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이슬람 화장실 중요시 여기죠. 네, 금으로 막 화장실 안이 개방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긁어가면 어떡해요? 이슬람권은 진짜 궁전에 좀 덜 신경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거의 전 세계 최강 제국이었었던 오스만 제국의 토카피 궁전과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나름의 라이벌이었었던 그 합스부르크의 뭐 그 비엔나에 있는 쉔부른궁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사실 오스만 제국이 훨씬 더 강력했었거든요. 궁전은 훨씬 더 소박해요.
고분이 큰 데가 있고 궁절이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예가 우리 삼국시대 보면은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는 영토는 거대하지만 무덤 안에 유물 아무것도 없거든요. 반면에 가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고분들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쏟아붓는 사람들, 궁궐에 쏟아붓는 사람들, 어떤 데는 전쟁에 쏟아붓는 사람들 다른 것 같아요. 현세를 중요시하냐 내세를 중요시하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로 넘어가서 갑골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갑골 문자는 뭔가가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라고 했던 나라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중국의 고대 역사는 거의 2000여 년 동안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대부분 근거로 그걸 또 믿었고 확신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챕터가 오제본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설상의 사망오제 같은 다분히 신화적인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전혀 역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신화적 이야기인데 상당히 그걸 실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이제 1920년대 와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고일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실중주의 역사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1926년경에 고사변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 고사변이라는 게 고대 역사를 엄밀하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그래서 이 학자들을 뭐 의고파라고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도발적일 정도로 사마천 사기에서 말한 고대의 하은주 같은 나라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사망오제 이야기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허구다. 근거도 없고 과학적인 물적 증거도 없다.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좀 좋은 의미로는 자기반성적인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러던 1920년대 후반에 28년도경에 바로 중국의 상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중에 그 상나라의 후기 수도인 은어유적이 실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왜 실존의 역사인지 알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에 바로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사마천 사기가 말했던 상나라 왕들의 계보와 왕들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사실 원래 중국사에서 그냥 여기서부터 진짜 나라였을 거야 라고 했던 건 주나라인 거죠. 아니 하나라부터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었죠.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었어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아니죠. 상상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일부는 그거 정말 그럴까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승된 역사를 기록은 하긴 하죠. 옛날 주나라 무왕이 어떻고 요임금이 어떻고 순임금이 어떻고 끊임없이 성현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들의 역사는 과거에 그랬어라고 대체적으로 거의 다 믿어왔던 거로 보여져요. 약간 여기서 좀 덧붙인다면요. 고고학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마천 사기에 있는 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내가 믿었었던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 없던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이제 상나라 같은 경우는 1899년도에 갑골문이 처음 나와요. 근데 갑골문이 이게 한약방에서 발견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한약방에 보면 이렇게 식객들 있죠. 좀 글은 좀 읽는데 이제 돈 없는 분들이 식객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작두로 뭘 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해 거담제 있죠. 아주 특효약이 있었어요. 말라리아하고 특효약이 바로 옛날 동물뼈였어요. 이게 용골. 저희들 보면 옛날에 있죠. 왜 소리 안 나는 그 진해 거담제 있죠. 용각산. 용각산이 용뿔이 거기 왜 나옵니까? 그게 다 옛날에 한약재거든요. 옛날에 그 척추 동물뼈를 파가지고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도 옛날에 발굴할 때 그 무덤 속에서 고려시대 무덤에 청자 안에 물 담겨 있으면요. 어떤 실제 인부들이 자기 부모님, 어머님 천식 있다고 가져가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걸 먹어요? 예, 60년대까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썰고 있는 거 가만 보니까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한자가 이제 보통 이제 진나라 때 통일됐지 않습니까? 진시황 그 전부터 해도 거의 1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해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원래 그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간신히 애써가지고 밝혀냈는데 현재 하남성에 있는 샤오툰, 소둔이라고 하는 동네 마을에서 캐온다는 것까지 알아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깨서 그 다음에 나진옥이라는 사람이 갑골문을 그때까지 나와 모아놓죠. 사실 이게 다른 문명과 달리 중국의 문자는 해독 과정 자체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한자가 그때 그 옛날 상나라에 쓰던 거를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밝혀내는 상황에서 의화단의 나라고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끊겨 있다가 1920년대 민국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샤오툰 소둔 근처에 있는 하남성 은어를 발굴을 하는 것이죠. 안양시에 있는데 그 뼈는 탄소 뭐 이걸로 해서 검사를 해봤을 거예요. 검사를 그때는 안 했죠. 그건 탄소 연대 측정은요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는
의미가 없는 글자가 이미 나오거든요. 샤오튼에 있었던 글자가 뭐였냐, 일종의 대통령궁의 문서 보관소였던 거였어요. 상나라 때는 왕이 점쟁이였어요. 상나라 때 비서실장하고 다 같이 술 먹고 저녁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이가 됐을 때 그때 점을 쳐요. 근데 점을 치는 게 근데 갑골문 자체는 점 치는 역사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거의 8,000년 이상인데 하나의 국가가 되니까 결정할 게 너무나 많고 그 예언의 내용이 6개월 뒤, 1년 뒤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갑골문이었어요. 이런 점이 나왔다. 네. 근데 보면은 틀리면 갖다 버리고 맞는 것만 줄 넣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발굴을 하니까 은허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에는 하상주가 아니라 하은주를 배웠어요. 왜냐면은 그 상이 9번 수도를 옮기는데 처음 수도가 박이었는데 앞에 거는 지금 말씀하셨었던 고일강의 그러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좀 믿기가 어렵고 누층적으로 역사가 쌓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앞에 거는 아직 증명 안 됐으니까 확실한 은나라만 일단은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서 저도 어렸을 때 하은주를 배웠다가 지금은 연대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근데 갑골문도 문제가 뭐냐면요. 고고학자로서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 갑골문자가 지금 수만 자가 나왔는데요. 그 어디에도 갑의 나라인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한은 아직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한은 고고학적으로 나왔어요. 고고학적으로는 이미 문명이 다 발굴됐는데 글자가 이 상나라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하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송한데 고고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문헌 기록 정말 중요한데 문헌 기록의 모든 걸 커버는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거북이 등껍질은 진짜 오래 가는구나.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도 있지만 원래는 그게요, 이 넓적다리, 저 뼈예요, 넓적다리.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라 빅포. 뼈예요. 아니, 그거는 귀한 거예요. 등껍질은 안 쓰고 배껍데기를 써요. 예. 배예요? 네, 이게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에 이게 아니라 대부분 배껍데기고 크기는 약 20cm 정도 요만해요. 손바닥보다 요만한 정도. 거북이 이렇게 위가 있고 배가 있고 이 배에 있는 뼈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 중에서요, 견갑골을 많이 쓰는데 견갑골이 이게 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양이나 이런 거 삶다 보면요, 솟아서 퍽 소리가 나요. 그게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갈라지는 부위가 거긴데 상나라는 귀한 거는, 그러니까 잘 갈라지는 뼈 중에서도 그 당시 되게 중국이 무더웠었어요. 코끼리나 거북이가 많았기 때문에 귀한 거는 거북이로 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어깨뼈입니다. 어깨뼈가 좀 싸고 무슬림들도 이 어깨뼈에다가 꾸란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동물의 그 넓은 뼈들은 사실은 언제나 기록을 하기 위한 매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도 뼈에다가 글씨를 쓴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와요. 코끼리 상아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코끼리 상아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상아를 가지고서 더 귀한 어떤 공예품을 만들죠. 신기하네. 진짜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한국도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왜 갑골문자? 한국은 거북이는 아니고요. 이러한 사슴뼈 있지 않습니까? 갑골문자가 가야에서 나와요. 철기 시대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각골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저기 엄밀히 말하면 사슴의 견갑골입니다. 그리고 강릉 지역, 강릉 거기에도 2000년 전에 복골이 나왔는데, 복골 저희가 전문용어 복골이라고 하는데 남해안하고 동해안 그리고 이 다도해 지역, 함경북도에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우리 연대가 좀 늦어요. 우리는 2000년 전께 그럼 대부분. 그게 어떤 글자? 글자 안 나와요. 글자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각골에다 구멍을 반쯤 뚫어놔서요, 쓱 그을리면 쫙 갈라지기 쉽게 한 상태로 나와요. 글자는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글자, 원래 글자를 쓴다는 자체가 그 필요가 없는 게, 점을 칠 때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거 알면 됐지 그걸 굳이 기록 남길 필요 없잖아요. 다만 그거는 상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왕이란 사람이 중요한 국가의 결정을 점으로 쳤다는 게 그게 그 차이죠. 근데 또 하필이면 술 먹고 쳐가지고 어저께 점 뭐 나왔지? 기억 안 나는데요? 에이, 다음부터는 기록해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점에서 기록하고 어저께 뭐 나왔지? 기록해뒀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갈아먹고 있었네요. 근데 저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갑오징어를 뼈를 갈아서 지혈제로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있었죠. 네. 예. 근데 옛날에 나온 뼈를 갈아서 가래를 거담제로 썼다라는 얘기는 전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 말라리아에도 그 썼었어요. 네. 그러면 갑골문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들도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았겠네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각골문은 아니고요. 쐐기 문자를 바위에다 새겼죠. 바위. 네, 그러니까 쐐기 문자는 뾰족하게 쐐기로 쳤다라고 해서 쐐기 문자예요. 원래는 쐐기 문자 스타일이 고대 수메르 이런 지역에서는 진흙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갈대 같은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쐐기 문자거든요. 그리고 말리면은 이게 이제 판이 되는데, 토판이 되는데, 페르시아는 그거를 바위에다 새겼어요. 바위에다 이게 조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있었는데 뭔지를 하나도 몰랐죠. 후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거를 해독할 줄은 모르니까, 글자가 전혀 다른 글자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게 기원전
기원전 6세기, 5세기거든요. 다리우스 왕제가 승리를 기록해놓고 누구를 굴복시켰고 누구를 벌을 줬다 이제 이런 기록을 단순히 고대 페르시아로만 쓴 게 아니고 고대 페르시아 쓰고 거기에 엘라머 쓰고 거기다가 바빌로니아, 아카드어로 세 개를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18세기 독일학자가 처음으로 가서 그거를 좀 해독해 봤고 결정적으로 1835년에 영국의 롤린슨이라는 군인이 그 전면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독을 하게 되죠. 베이스툰 비문 말씀하셨죠. 예, 베이스툰. 그래서 베이스툰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로는 우리가 페르시아에서는 비소툰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바가스타나, 그러니까 신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궁전의 뜻인데 그거가 해독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파급 효과가 아니냐면 고대 페르시아를 해독하면서 같이 글자가 써 있었잖아요. 엘라모하고 바빌로니아하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쐐기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역사학자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희열도 많이 느끼시고 저는 우리 한글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 너무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언어를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한글은 떴다고 생각하세요? 이 역사. 저는 상당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표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고대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르사라고 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파르사를 써놓고 보면은 글자로 읽으면 파아라사로 읽어야 돼요. 파아라사로 읽는데 그게 파르스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음가를 보고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써있는 대로 읽잖아요. 써있는 대로 읽고 다만 제가 우리 한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세종대왕께서 이거를 모든 거를 음차를 하라고 쓴 거 만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람이 없는 발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개량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개량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 발음을 만들 그렇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면 많이 웃는데 친구들이 우리 발음에 그 흐 발음이 없거든요. 징기스 칸한테 한이 발음. 예. 우리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징기스 칸이라고 쓰고 어떤 분은 징기스 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냥 키읔하고 히읗을 붙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 자판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쓰면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동의하는 게 아니 없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니라 있는 발음도 표기를 못하게 해요. 제가 예, 있는 말 못하게 합니다. 엄청 열받는 게 없앤 거 많죠. 러시아 스탈린이 아니야 스탈린이에요. 그다음에 후르쇼프가나 후르쇼프 다 발음 돼요. 근데 푸틴 아니야. 푸틴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저는 발음할 때는 푸틴으로 하고 쓸 때는 푸틴 하고 출판사 가면 다 고쳐와요. 있는 발음도. 아주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순니파 시합 할 때요. 순니라고 쓰잖아요. 표준어는 뭔지 아세요? 순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는 같은 자음을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순니 안 쓰고 순이 썸머가 아니고 서머.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랍어나 페르시아 문제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 언어에만 할 수 없고 모든 언어에 공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아니 왜 만드신 세종의 뜻을 거스르는 제 거예요? 말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정말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항상 그 언어를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자와는 별개로 가장 먼저 배울 때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립국어원 분한테 죄송하지만 국립국어원 분들이 이제 하시는 어떤 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계속해서 변천하고 표기법도 계속해서 변천할 수밖에 없는데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딱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제일 나타내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어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신조어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어떤 표현을 배웠어요. 그 열심히 이제 사전을 찾아보겠죠. 사전에서 절대로 확인되지 않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이제 이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갑골문자 하다가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우리의 언어는 약하지 않다. 왜냐면 역사학자분들이 언어의 역사도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뭐 한 해 조사에 의하면 매년 10개가 넘는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과 문화에서는 지속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구어만 쓰는 많은 민족들이나 국가에서는 지금 언어가 매년 사라지는데 세계 10대 문자에 한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리고 특히 뜻글자에서 소리글자 또 상형 문자에서 알파베릭화된 이런 한글의 특징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매우 유용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중국의 한자를 또 받아들여서 한자를 같이 쓰면서 개념어를 쓰기에 가장 최적화된 한자어를 때로는 한글 전용하는 분들이 한자가 이건 중국 거다 그러니 한글만을 쓰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2000년 넘게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썼던 또 다른 문자를 그걸 배제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문자가 있다면 때로는 뭐 영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일상에 중요하게 되면 우리 문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발전에 필요하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의 출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문명사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전 세계 문자 가운데 초기의 그 상형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처럼 이 문자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 특징을 거의 20세기 초기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서 한자의 접근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자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굉장히 결국 고급 지식인들의 독점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중국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자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고 이걸 바꿔보려고 하려는 시도가 현대에는 없나요? 이제 20세기에 와서 오사운동 때 가서 그때 가서 구어와 문어를 좀 결합하자는 백화운동을 바로 일으키게 되면서 그때 전환이 되지 이 난해한 문자를 독점하고 과거 급제했던 지식인들은 이걸 개방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만 해도 20몇 개와 자음 모음만 조합하면 뭐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기본적으로 1800자 전후의 기본 문자를 알아야 읽고 쓸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개방을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표음으로 바꾸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간자체는 표음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상당 부분은 여전히 뜻글자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우면서 조금 고차원적인 문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쓰면서 많이 표음화되는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한자에 비하면은 고대 이집트 소위 신성 문자는 배우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자는 많아 보이지만 숫자가 한 800개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집트 문자는 표현 문자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 한자처럼 모든 글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 편입니다. 디모틱 되면 훨씬 더 심플하잖아요. 훨씬 더 모양이. 심플해지죠. 예, 훨씬 더 심플해지죠. 점점 더 추상화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데모틱 단계에서 정말 추상화가 되고 데모틱 단계를 넘어서면은 더 이상 이집트 문자를 쓰지 않고 이집트 언어는 유지가 되지만 그리스 계통의 알파벳을 받아들여가지고 표기를 하기 시작해요. 고급 지식인들의 독점적 지위를 나타냈던 문자, 뭐 각골 문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쭉 나왔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모든 이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하라. 그런 왕을 가진 우리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발견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말 하찮은 발견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석기 시대 발굴할 때 보면은 학생들을 직접 돌을 깨보게 해요. 거기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돌과 이 실제 유물이 섞이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철저하게 이걸 분리시켜서 따로 왜냐면 그 석재를 갖고 와서 만들어 보는데 그거를 그때 가르쳤을 때 잘못 듣고 어떤 학생 한 명이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자기 몇 개 떼본 거예요. 자기 버리고 갔다가 며칠 있다가 누가 석기 나왔다고 한참 막 트렌치 막 저기 뭐냐 이거 하는데 옆에서 그 학생이 좀 죄송한데요. 저 그거 지난주에 제가 만든 건데요. 해가지고 그게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깨니까 거기서 우와 이랬는데 그거 제가 깬 건데요. 아니 여기서 저기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나와서 야 이거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웅성웅성대고 이거는 사람이 뗀 거 맞다. 근데 되게 거칠다. 이거는 연대가 왜냐면 이게 거칠게 나와서 사람은 저기 야 이거는 연대 더 올라간다. 오 대박 이랬는데 또 제가 할 걸랑요. 러시아 알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제 발굴 경험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이집트 사이스라는 곳에서 발굴을 한 3차례 정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이집트에서 이제 발굴을 한 거예요. 처음 발굴을 하는데 딱 유물을 하나, 제가 이제 있었던 트렌치 안에서 유물을 처음 하나 이제 발견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토제 코브라의 머리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엄청나게 흥분을 했었죠. 딱 그 트롤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딱 꺼내서 보니까 딱 그 진짜 딱 코브라인데 인위적으로 파괴한 손상원이 보이는 그런 유물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유물이었는데 원래 거기서 계속 나오는 지금까지 이미 저 말고도 수백 차례 발견 사례가 있는 유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이 남은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례가 그 지난 회에서 맥주 얘기 잠깐 이집트 맥주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맥주가 얼마나 또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일상적으로 중요했던 음식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편집글 일부가 확인된 적이 있거든요. 신왕국 시대의 기록인데 이거는
이거는 그 타켄티 셰페스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자신의 그 언니 혹은 여동생한테 그 쓴 편지글의 일부예요. 이 편지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 진짜 사적인 내용이거든요. 야, 우리 남편이 나랑 자꾸 이혼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가족들한테 맥주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니네 가족은 맥주 지원 안 해줘? 그러니까 처가댁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니네 가족한테 맥주 달라고 그래. 안 그러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자기 이제 언니한테 하소연하듯이 우리 남편이 이래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정말 맥주가 고대 이집트인들한테는 일상적으로 중요한 음식이었구나. 더불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분가한 여성도 지속적으로 원래 원 가족과 계속 커넥션을 갖고 있었구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구나.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런 사실들을 요 아주 짧은 어떤 이 글귀를 가지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네 분 덕분에 풍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 시간도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